여러분, 은퇴한 프랑스 장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토에서 40년을 근무한 군사 전략가, 유럽의 군사 자존심이자 전 세계 분쟁지에서 실전을 지휘했던 베테랑이었죠. 그런데 그가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았다. 이 말은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고. 총과 탱크, 비행기 안에는 그들이 지켜온 철학과 생존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이 영상은 프랑스 장군 피에르 모랑이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폴란드 군사전략회의는 결국 방향을 바꾸게 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참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67년 인생, 그중 40년을 프랑스 육군에 바친 후 조용한 은퇴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에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나토 군사자문단으로 폴란드 방위전략위원회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에르 모랑 장군님,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 폴란드의 방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로방스의 포도밭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을 뒤로하고 또다시 차가운 회의실로 돌아가야 한다니. 하지만 군인은 늘 부름에 응해야 하는 법이죠. 바르샤바에 도착한 날 도시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곧장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각국 군사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고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대표단의 수석 자문관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폴란드 장교 한 명이 앞으로 나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K2 전차의 운용 능력과 도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K2 그게 뭐지? 잠시 후 화면에 등장한 검은 전차의 실루엣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산 전차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토 국가들의 방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왜 갑자기 한국 무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랑 장군님, 우리는 이미 K2 전차 180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은 그 운용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제 전차라고요? 전자기기나 잘 만들지 무기라니. 레오파르드나 아브람스 같은 검증된 전차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폴란드 장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년 육군 생활 동안 저는 유럽과 미국의 무기 체계만을 신뢰해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일어선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 속에서는 말입니다. 실례지만 장군님, 젊은 폴란드 장교가 말했습니다. K2는 우리가 수년간 테스트한 결과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불편한 공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의 첫 단계였던 거죠. 다음날 회의는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측에서는 K2 전차뿐 아니라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까지 모두 한국산으로 선택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의 F-16, 독일의 레오파르드, 프랑스의 시저 자주포가 있는데 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선택한 겁니까? 폴란드 방위군 사령관 코발스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모랑 장군,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코발스키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즉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분쟁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느라 자국 방위력이 약화됐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생산 라인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저 말일 뿐입니다. 전투에서 증명된 건 유럽과 미국의 무기체계입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한 폴란드 장교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K2와 레오파르드의 비교 테스트 결과입니다. 기동성, 화력, 방호력, 특히 산악 지형에서의 성능은 K2가 우수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대충 흘어보았습니다. 숫자들은 분명했지만 제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건 그저 국뽕이나 감정적 결정입니다. 전장에서는 다를 겁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회의실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코발스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 결정했습니다.
더 나은 조건, 더 빠른 인도,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습니다. 저는 미심쩍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계속됐고 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유럽의 군사 강국에서 온 제 의견이 무시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프랑스 대표단의 다른 멤버들과 호텔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인 앙리가 물었습니다. 피에르, 정말 한국 무기가 그렇게 형편없다고 생각하나?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경험한 것뿐이야. 내 경험에 한국은 없어. 앙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제 고집이 너무 강한 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나는 내 직관을 믿는다. 혼자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 방산 견학팀을 구성했고 프랑스도 옵저버로 참가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프랑스 대표로 지명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저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받은 통보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이틀 후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흘러봤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하지만 무기. 그건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인천에 도착한 첫날 우리 일행은 서울 근교의 K2 전차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마천루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전차를 만들 수 있을까? 훈련장에 도착하자 군 관계자들이 간략한 브리핑을 마친 뒤 우리는 곧장 산악 지형이 펼쳐진 실사격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산에서 울리는 포성과 함께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실사격 훈련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세요. 한국 장교가 말했지만 저는 이미 다른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포성, 대지의 진동, 공기 중에 맴도는 화약 냄새.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발칸 반도에서의 임무,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국경지대, 폭격 속에서 부상자를 구하려 뛰어가던 순간. 장군님 괜찮으세요? 한국 장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PTSD라고 하던가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만 전쟁의 기억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K2 전차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강철 개수가 산악 지형을 가르며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은 이 무기를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했던 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52톤의 중량에도 불구하고 45도 경사지를 오를 수 있습니다. 안내하는 장교가 말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분당 10발 발사가 가능하죠. 저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우리는 곧바로 제조 공장으로 안내됐습니다. 압도적인 규모의 공장에서 전차들이 조립되는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광경 같았습니다. 로봇팔이 정교하게 장갑판을 용접하고 기술자들이 첨단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인가? 하지만 곧 머리를 저었습니다. 하루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 내일 더 지켜보자. 그날 밤 꿈에서 저는 다시 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옆에 검은 전차가 있었고 그 안에서 나온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위해 싸웁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K2 전차 설계팀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의 연구시설은 마치 첨단 대학 캠퍼스처럼 보였습니다. 밝은 채광의 건물 안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엔지니어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연이었습니다. K2의 포탑 회전 시스템과 현수 장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고 저는 점점 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K2의 기술적 사양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무언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설계하는 겁니까? 갑자기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럽의 전차들도 충분히 우수한데 왜 0.1mm까지 신경 쓰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말하려는 찰나 김지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파괴된 마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군에 자원했죠. 18살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적절한 무기도 훈련도 없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가 살아남은 건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전쟁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요. 김지연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우리에게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쟁이 다시 나면 우리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0.1mm에도 신경 쓰는 겁니다. 그 작은 오차가 전장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역사와 절박함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코발스키 장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을 꺼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휴식을 청했습니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서울의 마천루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쟁의 폐허 이미지. 이 나라는 그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 그 평화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기를 단순히 기술적 사양으로만 평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미쳐보지 못한 철학과 역사, 그리고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문은 많았지만 이제 제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새로운 시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의 실물 시연을 보기 위해 다른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시연장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포신이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 그리고 곧바로 위치를 바꿔 또 다른 발사를 준비하는 슈트앤스쿠트 능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K9의 최대 사거리는 40km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발사 후 30초 이내에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명하는 엔지니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주포는 이런 신속한 위치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현대전에서 적의 대포병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능력이었죠. FA-50 시연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경공격기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다재다능한 임무 수행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공중전, 대지공격, 정찰 임무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훈련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오후에 있었던 기술교류 브리핑에서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폴란드와의 협력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폴란드의 자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K2 전차의 경우 처음 10대는 한국에서 생산하지만 나머지는 폴란드에서 조립하고 점차 현지 부품 비율을 높여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절대 하지 않았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동맹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 방산 책임자의 말에 폴란드 대표단은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반면 저를 포함한 프랑스 인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종 제품만 판매하고 핵심 기술은 보호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웠죠. 휴식 시간 저는 폴란드 장군 마르친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협력 방식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 이전은 항상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르친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작년부터 K9 생산을 위한 기술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기업들 아닙니까? 마르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다른 동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통해 자신들의 안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폴란드의 방위력 강화는 결국 한국의 안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의 말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동맹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방산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한국은 협력을 무기로 삼고 있군.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마르친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프랑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유럽 중심적 사고방식이 처음으로 의문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분명 달랐고 그 효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경직되었는가? 우리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엔 서울의 밤은 너무 아름다웠고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예정에 없던 일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회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전시의 제목은 잊혀진 동맹 한국전쟁과 국제사회의 지원이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가들의 한국전 참전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폴란드 의료지원단에 관한 섹션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 폴란드가 한국에 보낸 의료진과 물자에 관한 기록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폴란드도 한국전에 지원을 했다니. 저는 폴란드 대표단의 코발스키에게 말했습니다. 코발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의료팀을 보냈습니다. 당시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전시장을 더 둘러보다가 또 다른 섹션에 이르렀습니다. 유엔 참전국 코너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프랑스 국기를 발견했습니다. 3,421명의 프랑스군이 참전해 262명이 전사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흑백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중 한 장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해안가의 정렬에 있는 프랑스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아래 설명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한 프랑스군 대대 1950년 9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언급했던 바로 그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이 대대에 관한 정보가 더 있나요? 저는 안내하던 한국인 하계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대대의 명단이 있습니다. 찾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앙드레 모랑이라는 이름이 기록에 있을까요? 제 아버지입니다. 하계사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기 있네요. 앙드레 모랑 소위 1950년 9월부터 1951년 7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앙드레 모랑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정말 이 땅을 밟았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유 없이 밤마다 흘리던 아버지의 눈물, 갑자기 멍해지던 눈빛, 설명 없이 떠오르던 비명.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 모든 상처가 이곳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모랑 소위는 부상자 구조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가 회복 후 다시 전선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용맹함으로 훈장도 받았네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무언가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코발스키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였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하계사가 다른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과 한국 어린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셨으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을까요? 이 나라를 내가 너무 얕봤구나. 제 목소리는 떨렸고 아무도 듣지 못했을 작은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견학 마지막 날 우리는 폴란드 국방부가 마련한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폴란드 방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코발스키 장군이 저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랑 장군, 당신이라면 지금 폴란드의 입장에서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우리의 방위 전략에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특히 프랑스 대표단의 동료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당연히 유럽과 미국 중심의 방위 전략을 옹호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 김지연의 이야기, 마르친과의 대화, 그리고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한 순간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프랑스 동료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이 무기 체계들은 단순한 철과 화약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역사와 철학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폴란드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의 상황은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고 신속하게 방위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70년 넘게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다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협력 방식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섭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이는 장기적인 동맹을 구축하는 접근법입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우리 유럽 국가들은 이런 점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무기 체계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한국은 매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 무기들을 개발하고 배치해왔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생존의 일상 속에서 검증되어 왔습니다. 실전 경험 없는 평화 속의 평가보다 더 값진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제 말에 프랑스 동료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코발스키를 포함한 폴란드 대표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모든 결정은 폴란드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폴란드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코발스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솔직한 의견 감사합니다, 모랑 장군. 당신의 조언을 공식 보고서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프랑스 동료들은 제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피에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앙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평생 많은 전장을 보았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 전쟁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정신과 철학 그리고 절박함이 승리를 만든다네. 제 말에 동료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도 뭔가를 느꼈는지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또다시 폴란드 땅을 밟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바르샤바 근교에서 열리는 K2 생산 공장 기공식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과정의 자문역을 맡게 됐습니다. 기공식 행사장은 폴란드와 한국 양국의 국기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고 현지 언론도 대거 취재 나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폴란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축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코발스키의 권유로 짧게나마 말하기로 했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국방 관계자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현지 주민들까지. 그 중에서 저는 김지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폴란드 한국 기술협력팀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것을 접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공장의 시작이 아닌 새로운 동맹의 시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40년간 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전쟁과 분쟁을 보았고 많은 무기 체계를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무기보다 강한 것을 배웠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 기울이는 가운데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과 철학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잊지 않았고 다른 이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김지연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 공장은 단순히 전차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상징입니다. 두 나라 모두 역사의 아픔을 겪었고 그 아픔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지연이 제게 선물한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폐허 위에 앉아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소년처럼 우리 모두는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온 저를 코발스키가 맞이했습니다.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피에르. 당신은 정말 변했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마르친. 우리도 변해야죠. 행사가 끝나고 저는 잠시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이곳은 빈 들판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폴란드의 새로운 방위력이 그리고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멀리서 김지연이 폴란드 엔지니어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손짓과 웃음소리에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함께 일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머니 속 사진을 다시 꺼내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제 앞에 펼쳐진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우리 모두 변할 수 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 자신부터. 저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활기찬 건설 현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나라. 준비되지 않은 전쟁에서 이제는 누구보다 치밀하게 대비하는 나라. 피에르 모랑 장군이 깨달은 건 단지 한국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기억,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70년 전 도움을 받았던 나라. 이제는 다른 나라의 방패가 되어주는 나라.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남는 방법을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겠다고 말해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민족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텐 X였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희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